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어떻게 방학은 다들 잘 지내셨나요?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만나야 되는데 또 이제 온라인으로 또 연기가 돼서 다시 또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번 시간까지 한 게 101페이지까지 했고요. 101페이지에 보면은 세금 계산, 거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금 계산이라는 거는 세법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을 통해서 세금 계산을 하는 건데요. 그는 세목마다 좀 다릅니다. 세목마다. 근데 결국은 102페이지 보시면은 세금계산의 기본 구조는 과세 표준, 즉 과표라고도 하고요. 과세 표준에 또 법에 정해진, 세법에 정해진 세율을 정해서 산출세액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계산 구조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세금이 납세자가 스스로 계산해서 이렇게 납부하는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목이 있고요. 아니면 정부가 직접 계산해서 납부서를 이렇게 우편이나 아니면 요즘에는 그 카톡이나 메시지를 주는 그 정부 부가 세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102페이지에 보시면 신고 납부 세목이 뭐 잦은 신고 납부 세목이라고 하는데요. 뭐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그러니까 법소부라고 하고요. 세법에서 가장 큰 타이틀입니다. 법소부, 법인세, 부가세,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뭐 그 기타 등등 뭐 개소세, 개별소비세, 뭐 주세, 증권거래 등 기타 등등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부 부가세목은 방금 설명을 한 것처럼 정부가 세금을 계산해서 결정 그리고 고지를 하는 그런 세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상속세 및 증여세, 줄여서 상증세라고 하고요. 상증세나 아니면 자동차세, 종합부동산세, 뭐 재산세, 뭐 기타 등등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세금의 신고와 납부가 있고요. 신고라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 오른쪽 표 103페이지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뭐 세금들이 있고 그 세목들이 있는데 표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자가 누구고 과세기관 그 다음에 언제까지 신고 또 납부를 해야 되는지 표를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좀 뽑아서 설명을 드리면 방금 아까 얘기했던 뭐 가장 큰 그 3대 세목인 법소부 첫 번째 소득세는 일반 개인이에요.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나 아니면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예를 들어서 뭐 근로소득자이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매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으로 해서 그 다음에 5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그런 세목을 말합니다. 네,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납세 의무자는 법인이고요. 이거는 이제 매 사업연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반적으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이게 회계연도를 해서 그 다음에 3월 말까지 3월까지 그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나라에 따라서 뭐 3월 말 법인, 6월 말 법인 이렇게 좀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99% 이상이 1월부터 12월 말까지 12월 말 법인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3월 달에 대부분이 법인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6월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라는 거는 갑자기 이제 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상속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상속이 발생을 하면 그 상속인들이 있거든요. 좀 말로만 하니까 좀 어려운데 부모 중에 이제 어느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돌아가신 분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이분을 갖다가 상속인이라고 해요. 피상속인이라고 해요. 피상속인. 상속이 발생했죠. 피라는 거는 수동의 의미예요. 수동의 의미. 수동의 의미에서 상속이 발생되어진 그러니까 이 돌아가신 분에 의해서 상속이 발생되었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피상속인이라고 하고요. 그럼 이분들한테 만 자식들이 있다. 자녀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이분들이 이제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상속인. 그러니까 이제 뭐 민법상 보면은
뭐 이제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개략적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면은 아버지, 그다음에 자, 영 이렇게 있고요. 배우자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지분이 50%도 할증이 된대서 이렇게 해갖고 다 더하면은 3.5죠. 3.5고 그 중에 만약에 아버지의 몫은 1.5 요만큼이 이제 상속 재산 중에 이 아버지의 이제 몫이 되는 거고요. 나머지 3.5분의 1만큼은 요 자녀 이 사람들의 이 상속인들의 몫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신고를 해야 되고요. 상속이 만약에 발생을 했으면 상속이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아까 102페이지 보면은 그 정부 부가 세목인데요. 상속세는 신고 납부를 해요. 상속인들이 돌아가신 분이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나 아니면 자녀분들이 하시게 이 중에서 대표주자, 대표 선수를 통해서 이제 신고를 하는데 신고는 하기 때문에 여기 102페이지에 1번 자재신고 납부 세목이랑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게 왜 정부 부가 세목이냐면 이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다른 법소부 같은 경우에는 신고한 거에 대해서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세법에 따라 세법 원칙에 따라서 잘 정리해서 신고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세목들을 보통 그래서 신고 자진납부 세목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상속세나 증여세 뭐 이런 재산세나 이런 거는 정부 특히 이제 상증세 같은 경우에는 비록 세법에 따른 그 규정과 방법에 따라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를 받은 관할세무서에서는 100% 전수조사를 해요. 100%. 그리고 다 그걸 보고 납세자가 신고한 걸 보고 거기에 이상이 이상이 없으면 그냥 통과하는 거고요. 이상이 있으면 다시 또 재결정, 뭐 재조사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100% 전수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부가 결정한 그 정부 부가 세목이라고 보통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이렇게 하고요. 증여세는 뭐냐면 잠깐 이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상속과 증여는 부의 무상이전이에요. 무상이전인데 상속 같은 경우에는 사망을 통해서 그죠? 돌아가신다는 그 이벤트를 통해서 상속이라는 게 발생을 하고요. 그로 인해서 부가 무상이전이 되는 거고요. 증여라는 거는 살아있을 때 어떤 사람이 다른 어떤 사람한테 부를 무료로 공짜로 주는 거예요. 트랜스퍼 시키는 거거든요. 아까 상속은 상속이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근데 증여는 증여가 발생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까지 이것도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상속이 상대적으로 기냐면 이게 만약 그 상속이 발생을 하면 사망이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일단은 뭐 이제 장례도 치르고 그러다 보면 이제 이 남에게 살아있는 유족들이 굉장히 황당하면서도 심리적인 충격이 커요. 그런 것도 마음도 추스리고 그 다음에 돌아가신 분 뭐 여러 가지 뭐 정리하다 보면은 뭐 3, 4개월, 4개월은 금방 가요, 금방. 그러다 보니까 뭐 상속이 발생한 뭐 다음 달 뭐 2, 3개월 안에 신고하라고 하는 건 너무 무리가 있기 때문에 상속은 6개월로 이렇게 좀 시간 텀을 좀 많이 준 거고요. 증여라는 거는 주는 사람, 증여자, 그리고 받는 사람, 수중자 둘 다 살아있어요. 둘 다 살아있고 얼마를 주는지 받는지 서로가 명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언제 주는지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상속과 같이 시간을 장기간 줄 필요가 없고 요거의 절반 3개월 안에 신고 납부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3, 6, 9, 12월 이렇게 있으면요. 분기를 마감하고 그 다음 달 25일까지 4월 25일이죠. 그 다음에 12월 같은 경우에는 분기를 마감하고 그 다음에 1월 25일까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법인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이렇게 3, 6, 9, 12 분기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거고요. 개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제 세무적으로 어떤 능력이 떨어진다고 봐서 6개월에 한 번씩 상반기 마감하고 그 다음 달 25일 여기는 하반기 마감하고 1월 25일 이렇게 하고 1, 4분기와 3, 4분기는 관할 세무서에서 예정고지를 합니다. 예정고지. 네,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네. 나중에 이런 거는 법소부나 그런 거 배우시게 되면 다 자연스럽게 아는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지방세 보면은 재산세가 있는데요. 재산세 보면은 재산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이다고 하면은 집이 보면은 이렇게 집이 있으면 이게 건물이죠, 건물. 이 구조가 이렇게 된 건물이 있고 여기 밑에는 또 토지가 있죠, 토지. 그죠? 땅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재산세라는 거는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 지방세,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목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가 한꺼번에 건물과 토지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와 이 토지는 관리하는 대장이 각각 있어요. 이거는 건물 등기부등과 뭐 건물 대장, 토지 대장 이렇게 각각 있거든요. 건물 대장, 토지 대장 이렇게요. 요거에 근거해서 부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같은 경우에는 2분의 1인데 전체 재산세 한 2분의 1 정도인데 보면은 이거는 7월달 요거 토지는 9월달까지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를 소유한 납세자가 신고하는 세목이 아니고요. 지자체에서 요때 되면은 이렇게 편지물이 이렇게 와요. 편지물이 오면은 이때까지 뭐 얼마, 이때까지 얼마 이렇게 납부만 하면 됩니다. 그런 세목이고요. 나머지 뭐 재산, 나머지 뭐 담배세, 자동차세, 지방세는 이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론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보론. 자, 보면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비례세와 누진세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개념을 살펴봤고요. 비례세라는 거는 세율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이거 이제 XY축을 뭐로 정의하냐에 따라 좀 다르게 그래프가 달라지긴 하는데 비례세라는 거는 세율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세율이 일정.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부가세는 10%거든요. 일반적으로 면세가 되는 거 말고요. 그러니까 과세가액이 어떤 물건값이 100원이면은 부가세 10원. 만약에 물건값이 100원이면 부가세는 1원. 이렇게 그냥 10% 정률로 돼 있어요. 정률. 비례세라는 비례세. 근데 누진세라는 건 뭐냐면은 세율이 점점점 이렇게 계단식으로 커지는 거죠. 적용 한계세율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6%다. 소득세 같은 경우 1단계는 6%거든요. 요 단계가 6%고 그 다음에 요 단계는 뭐 15%, 여기 뭐 25% 이렇게 쭉 되는데 이 각각 단계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적용 한계세율이라고 그래요. 적용이 되는 한계점에 있는 요 한계점에 있는 세율이다. 적용 한계세율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적용 한계세율이 텍스 베이스에 따라서 즉 과표에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누진세라고 해요. 누진세. 그렇다면은 일반적으로 이런 비례세 같은 경우에는 조세 저항이 별로 없는 저희 일반 소비자들이 빵을 1,000원에 사 먹던지 뭐 1,500원에 사 먹던지 다들 사서 먹거든요. 일반적으로는 조세 저항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간접세 많이 적용돼요. 간접세.
조세자금이 별로 없고 광범위하게 거래가 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 되고요. 간접세 좀 많이 볼 수 있고 이런 예는. 근데 누진세 같은 경우에는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렇게요. 뭐 6%, 15% 이렇게 이런 거는 이제 직접세, 그러니까 법인세, 소득세, 소득세와 같이 그런 세목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법인세, 소득세, 간접세는 이제 부가세를 찾아볼 수 있고 예를요. 근데 이제 제가 이걸 계속 장황하게 설명을 하냐면 여기 밑에 이제 보시면 104페이지 밑에 맨 밑에 세 줄 보면은 실제 소득이 하나도 증가를 안 해. 이걸 먼저 하기 전에 일단 누진세 개념을 일단 한번 리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좀 먼저 알아야 되니까 인플레이션. 그렇지 단순이지. 인플레이션. 다른 말로 다 반대말은 디플레이션. 물가 하락,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그러니까 이제 경제 규모가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규모가 커지다 보면은 일반적으로는 화폐가 통화죠, 통화. 그냥 돈이에요, 돈. 일반적으로 편하게 생각하면 돈. 화폐가 많이 풀려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건 아니고요.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고 한국은행에서 이제 통화 정책을 통해 갖고 이제 시중에 돈을 푸는데 그렇게 되면 시중에 이게 유통되는 통화량이 보통 이제 많이 쓰는 게 이제 M2도 있고요. 경제학적으로 보면 뭐 M1, M2 여러 가지 이제 그 화폐를 정의하는 화폐를 정의하는 여러 가지 개념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일반적으로 M2도 많이 쓰긴 하는데 요런 하여튼간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많아지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빵을 사 먹으려고 해요, 빵을.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이 지금 빵을 사 먹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00원이에요, 1,000원. 근데 이제 세월이 흘러서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흘렀어요. 흐르고 나서 같은 요 1,000원짜리 빵이 1,000원일까요? 안 그래요. 최소한 제 생각은 한 2,000원 이상은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뭐죠? 빵은 그대로인데, 그죠? 빵은 그대로인데 이 빵이라는 재화를 획득하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증가한 거죠. 즉 화폐 가치가 떨어진 거죠. 화폐 가치가, 그죠? 그게 바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 물가가 계속 올라간다. 물가 상승이고요. 이건 뒤집어 말하면은 화폐 가치 하락입니다. 화폐 가치 하락. 그래서 보통 이제 이렇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안전자산, 그러니까 돈을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에서 물가가 계속 지속적으로 올라가는 상황에서 돈을 은행에 예금하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은행에다 1,000만 원을 예금하고 있다 가정을 해봅시다. 뭐 이자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지금 1,000만 원이 나중에 10년이 지나서도 은행 잔고는 1,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물가가 이제 2배 올랐다고 하면은 실질적인 화폐 가치는 구매력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1,000원에서 2,000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매력은 반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화폐 가치는 1,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줄겠죠. 반대로 지금 1,000만 원이 있는데 빵을 갖고 있어요. 빵만 1,000만 원씩 갖고 있다 가정을 하면 10년이 흘렀어요. 근데 그거를 시장에 내다 팔면은 지금은 1,000만 원을 받겠지만 나중에 이제 2,000만 원을 받죠. 즉 실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에서는 자산이 더 유리하게 재배치되는 거예요. 유리하게 좀 참고를 알아두시고요.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점점점 올라가요. 왜 올라갈까요?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가 설령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착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내가 이제 1,000원을 벌었던 사업자예요.
근데 인플레이션이 자꾸 일어나요. 근데 보니까 원래 1,000원에 팔던 물건은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2,000원에도 팔아야 되고 3,000원에 팔아야 돼요. 원가 맞추고 본인이 이제 어떤 사후 유지를 하려면요. 근데 만약 3,000원에 팔았다 그러면은 본인의 매출이 3,000원이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원가가 없다고 가정을 하고요. 이게 과표라고 바로 1,000원과 3,000원의 과표를 가정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벌어들이는 거는 본인이 벌어들이는 거는 실질적으로 똑같아요. 물가만 올랐을 뿐이에요. 물가만. 근데 세율이 변동이 없다면 과표 구간에 변동이 없다면 여기만 적용 구간이 다 똑같이 10%라고 한 게 적용한 계절이 10%로 동일하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얼마? 100원. 또 이 경우에는 300원을 내게 되죠. 세금으로.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앉아서 세금이 3배로 늘어난 거예요. 너무 불합리하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좀 멋있는 말이 나왔는데 인덱세이션 방법이라고 하거든요. 지수연동 방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 물가하고 그 다음에 세율하고 이걸 연동을 시켜요. 연동을 시켜서 물가가 오르면은 이 과표 구간도 그리고 세율도 어느 정도 같이 조정을 함으로써 이럴 땐 세율이 좀 떨어져야겠죠. 그죠? 그래 이거랑 비슷하니까 실질적인 부담,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이 동일하게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려면은 과표 구간이 올라가면서도 적용 한계 세율이 떨어지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그런 거를 연동화 시키는 거 갖다가 지수 연동화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라스파이러스의 지수라든지 경제학적으로 여러 가지 지수화 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그 개념을 또 이렇게 활용을 하면은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아직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는. 그런 말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유진세와 인플레이션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요 보론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나오는데 객관식, 주관식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나오는데 꼭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사례 연구도 꼭 읽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것으로 꼭.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 조세법의 기본 원리로 갑니다. 조세법의 기본 원리. 조세법의 기본 원리는 크게 조세 법률주의, 평등주의, 실질과세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줄여서 신의칙이라고 합니다. 크게 4가지 카테고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 명확주의, 그다음에 소득과세 금지, 원격 해소 원칙. 이게 4가지 또 이제 작은 카테고리로 나눠줍니다. 그다음에 조세평등주의는 절대적 평등이냐, 상대적 평등이냐 이런 개념이 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실질과세 원칙, 신의칙 이렇게 이런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법의 기본적으로 흐르는 밑바탕에 흐르는 기본 개념이에요. 기본 개념. 이게 모든 조문에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조문을 찾아보면 이게 있고 저게 있고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다 여기다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개념들이요. 자, 이제 찬찬히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교재를 펴보시면 첫 번째 조세법률주의 의의. 첫 번째 줄, 법률에 의해서만 조세를 부과, 징수할 수 있으며 국민은 뭐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만 납세 의무를 진다. 포인트는 법률이에요. 법률.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명령, 규칙 이런 걸 안 된다는 거예요. 법률에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위임을 구체적으로 하면 이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위 모법인 법률에 먼저 규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법률에 규정이 없이 바로 명령과 규칙에서 납세자한테 어떤 세목을 어떻게 부과하겠다라고 제정을 하면 그거는 무효입니다. 무효. 저번 시간에 우리나라 법칙의 상위가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렇게 나왔죠? 이 책입니다. 이 책에. 그 중에서
법률이에요. 법률. 법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자, 그러면은 더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좀 잠깐 쉬었다가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뵙겠습니다.